한국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 제2편 성리학을 넘어 공자의 유학으로. 1편에서 본 특징들은 모두 성리학에 대한 비판인 셈입니다. 정약용은 주의가 완성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공자와 맹자가 말했던 실천 중심의 유학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약용의 입장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도덕성으로 이해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마음이 인간 생명의 실체이며 마음의 속성인 선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에 따라 실천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증거로 도덕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하며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스러워하지만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부끄러워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것은 사슴이 들을 좋아하고 꽁이 산을 좋아하며 벼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정약용은 탁월한 기질이 맑으나 탁하냐에 따라 선악이 갈라진다고 본 견해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탁월한 기질에 따라 선악이 전해진다면 요즘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이므로 배울 필요가 없게 되며 걸주처럼 포악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서 아무리 열심히 수양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란 몸과 마음이 합쳐진 존재이므로 한계를 지닌 육체와 생리적인 감각 때문에 착한 일보다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쉽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좋아하고 나쁜 일을 부끄러워하는 신령스러운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에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적인 선택 의지에 두었습니다. 즉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벌이 맹목적으로 요양벌을 호위하고 개가 무조건 주인을 따르는 것과 달리 그 완성은 개개인의 자주적인 결단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같은 정약용의 인간 이해는 자유의지에 따른 실천 속에서 도덕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사단도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도덕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도구로 향해 가는 실마리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정약용의 견해에 따르면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덕인 셈입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형이상학적 이기론으로 설명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성에 기초한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하였습니다. 만일 성리학자들의 견해처럼 도덕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본다면 불가식의 수양법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유관은 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유관은 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좋아하는 본성의 경향성을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들었습니다. 서란 본래 같은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장을 바꾸어 남의 마음과 같아져 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란 죽을 때까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나 인간을 섬기는 방법이 모두 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중심 사상인 인도 철학적으로 해석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부모, 형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해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약용은 인간의 욕망도 긍정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긍정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몸이 있는 한 욕망이 없을 수 없으며 욕망이 없으면 그 실천의 결과인 선악도 없을 뿐더러 글도 못 쓰고 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약용의 욕망은 구체적인 삶의 추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정약용의 인간 이해는 인간을 박제처럼 보면서 형이상학적이며 보편적인 존재로 이해하려는 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 개별적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보려고 했으며 그 결과 자유의지에 근거한 실천에서 인간의 고유한 성질을 파악해낸 것입니다. 즉 인간을 고정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약용의 사상은 유교의 본래적인 모습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자의 본래 생각에 충실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되살려 내려고 한 것입니다. 농민이 아니면 땅을 가지지 말라. 토지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8살 젊은 나이에 가졌던 급지적인 주장이고 또 하나는 만년에 경세유패에 쓴 전진적인 주장입니다. 초기 급진적 개혁론은 전년에 보이는 여전론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마을을 부를 때 여라고도 하고 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항문학이라고도 하면 일반 백성들의 문학을 가리킵니다. 정약용은 자연적인 지령을 경계 삼아 30가구를 묶어 1여로 하고 3여를 1리로 5리를 1방으로 5방을 1읍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토지 단위가 곧 행정 단위가 되는 셈입니다. 여 안에 있는 땅은 여 전체 가구의 공동 소유로 공동 경작을 하며 마을 사람들은 여를 관리할 여장을 직접 뽑습니다. 여장이 맡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30가구에서 나와서 일하는 양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과 그날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여장의 지시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1년 동안 거둔 수확을 마을 공터에 모아놓고 먼저 나라에 낼 세금을 떼어낸 다음 여장의 봉급을 뺀 나머지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던 일한 양에 따라 30집이 나누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지형에 따라 마을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땅의 비옥도나 마을 농민의 수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8, 9년 동안은 농민들이 마음대로 자신이 살 마을을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인구와 토지의 비율이 자연적으로 조절되어서 나중에는 여마다 노동에 따른 생산성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을 너무 적게 거두면 문화정치를 펼칠 재정이 부족해지고 너무 많이 거두면 수탈이 되므로 10분의 1을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제도를 군사 제도와 일치시켜서 유사시에는 여장이 소대장 정도의 초장이 되고 이장은 중대장 정도의 파총이 되며 방장은 대대장 정도의 천총이 되고 읍장은 현령이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장정들 가운데 3분의 2는 군인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군대를 유지할 세금만 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땅을 나눠줄 때 장사꾼과 공장인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놀고 먹는 양반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농업, 상업, 공업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백성들의 아들, 딸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누구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분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몸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운 양반들은 토질에 맞는 농작물을 연구하거나 수리시설, 농사시설, 농기구 등의 개선 방법을 연구하거나 목축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여야만 하며 연구한 양만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약용의 주장에 대해 당시 대지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는 비판도 있고 8, 9년 동안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게 하더라도 땅의 넓이나 수확량의 차이가 같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나눈다는 초기 공산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생산노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주장 또한 목태동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지식인들을 공장이나 농장에 보내어 함께 일하게 했던 것이 연상됩니다. 아울러 여의 구성원들이 여장을 직접 뽑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었던 묵가 집단에서 우두머리를 선출하던 것과 비슷해 보이며 역사 발전에서는 임금이 주인인 봉건 군주론제에서 민중이 중심인 민주제로 넘어가는 싹으로도 이해됩니다. 물론 정약용의 여전론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추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만년에 이르러 중국 고대부터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꼽혔던 정전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정전제는 땅을 우물, 정자처럼 9등분으로 나눠 주변 8구획은 8가구에 나눠주고 가운데 땅은 8집이 공동 겨작하여 국가의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운데 땅은 공전이라고 부르고 주변 땅은 사전이라 부릅니다. 사전은 8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아 8인 이상의 가구에는 기름진 땅을 한 구역을 주며 5에서 7인 가구에는 거친 땅 한 구역을 주고 가족이 2, 4인 경우에는 비옥계에 따라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전은 국가가 땅 주인에게서 사들이고 나머지 사전 8구역은 지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경작권만 농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론에서도 양반과 공장이 장사꾼은 토지 분배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벼슬하는 양반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고 벼슬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 지주이기 때문이며 장사꾼과 공장이 또한 다른 생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주제를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때 제안한 급진적인 여전론부터 말년에 내놓은 점진적인 실현 가능한 정전론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대다수 농민들의 삶을 지키려는 정약용의 한결같은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임금이나 지방 수령들이라는 재산을 고르게 해서 백성들을 다 함께 살리고자 라고 하였고 이들의 임무는 부유한 쪽을 덜어내서 가난한 쪽에 보태어 재산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펴지 못한 근대를 향한 꿈. 근대를 향한 세계 역사의 흐름은 민주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었으며 그 결과 대다수 민중이 역사의 주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비록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그 중심에 서지 못했던 작은 나라 조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의 생각만큼은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의 흐름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역사인식은 답답한 성리학자들과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변의 도덕과 상호관계를 내세우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약용은 인과 신화의 관계까지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5집이 모여 이웃들의 우두머리인 인장을 뽑고 이웃들의 집단 5이 모여 마을의 장인 이장을 뽑고 5마을이 모여 현의 장인 현장을 뽑고 현장들이 모여 제후를 뽑고 제후들이 천자를 초대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뽑은 사람은 아래에서 바꾸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천자가 잘못하면 제후들이 천자를 바꾸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권력을 잡은 뒤부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자가 되는 일이나 힘센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는 일은 모두 무사람들의 뜻을 벗어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여전지에서 보여준 생산자 중심의 경제체계에서 대한 우상과 함께 아래서부터 위로 뜻을 모아가는 민중 집정 형식의 정치 체제를 꿈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약용은 평등 지향적 신분관을 보여줍니다. 당시 현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산업공상 3인의 차별과 적서의 차별이 훨씬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나 관습에는 여전히 엄격한 불평등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농사꾼이나 장사꾼, 공장이가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반이 되고 싶다는 의식 자체가 또 곧 뿌리 깊은 차별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서울의 사회 전체이 넓어졌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 서울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확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농민과 국가 이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양반의 힘이 무제한의 토지 소유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벼슬에 있는 선비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만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들은 직접 자신들의 몸으로 농업이나 상업, 공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서울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벼슬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정승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약을 두지 말자고 하였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양반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이런 사회를 민낯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식인들의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선비를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라 다스리는 일과 백성을 편히 살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군무를 고루 갖춘 참된 선비이고 다른 하나는 공론만 일삼는 썩은 선비입니다. 정약용은 썩은 선비를 가리켜 헛된 이름을 도둑질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는 좀이라고도 하였고 도포 입고 낮에 도둑질하는 자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선비들 처신의 좌우명인 명철보신에 대해서도 세상의 흐름을 깨뜨려 봄으로써 자신의 몸을 잘 지킨다고 했던 전통적인 부류와 달리 명이란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 철은 옳고 그름을 잘 살피는 것이며 보는 악한 사람들을 돕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선비란 본래 재물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참다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파당에 치우치지 않은 선비, 땅을 갖지 않은 선비들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제 시기 국학연구에 앞장섰던 정인보는 다산 선생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근대사상의 연구요, 조선 혼의 명암 또는 전 조선의 흥망쇠멸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에 대한 찬사치고는 정말 극찬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였던 안재홍은 다산을 근대 국민주의 성구라고 하여 근대적인 민주주의 싹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일본학자들까지도 다산은 조선의 영광이라고 했으며 월남의 민족주의자 호지명 또한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를 읽고 탐복하여 정약용의 제삿날을 기억해 두고 초묘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근대를 향한 뚜렷한 지표를 놓고 온 정열을 바쳤던 다산 정약용의 사상은 일제를 지나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약용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 shine too.